자, 그럼 볼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어떤 그 품사부터 보게 되냐면 뭐 순서대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뭐부터 볼 거냐면요. 자, 우리 그 헷갈리는 분사부터 볼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분사. 그래서 뭐 순서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이 관형사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사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관형사와 수사. 자, 이 관형사와 수사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관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체온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체온을 수식해 주는 것이고 수사라는 것은 뭐 수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것. 정의적이면 그래요. 정의라는 것 가지고 본다면 자, 예를 잠깐 들어봅시다. 자, 새 책 이렇게 되죠. 새 책. 자, 책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새가 책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뭐가 된다? 그러면 관형사가 돼. 관형사.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새 책 대신에 멋진 책 이렇게 해볼까요? 멋진 책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 멋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얘도 지금 책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멋진이 책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관형사인가? 아니란 거야. 왜? 관형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불변어입니다. 형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근데 멋진은 어때? 형태가 바뀌죠. 멋지다, 멋지고, 멋지니, 멋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고. 형태가 바뀌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죠? 가변에 해당되죠. 가변어. 그죠? 가변어 중에서도 형용사가 뭐야? 그러니까 형용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보여주는 거지. 상태나 성질. 이 멋지다는 것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 멋지는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품사 구분 잘 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죠? 자,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관형사로 가면 안 돼. 보다시피 관형사가 되려면 불변어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관형사 쉽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수사는 우리가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거 볼게요. 자, 뭐 할까? 연필 한 자루 이렇게 가볼게요. 연필 한 자루. 이 자루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그 단위를 나타내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의존명사는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이 수식성분과 같이 와야 돼. 수식성분. 즉 이 자루라든지 뭐 병, 뭐 차가 열대 있다, 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데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는 수식성분이 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 한 자루라면 한이라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수사지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죠? 결국 이 한이라는 것은 뭐야? 자루라는 이 의존명사를 꾸며준다고. 왜? 이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수식성분이 와야 된다고. 수식성분. 얘는 결국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 꾸며주는 게 뭐다? 명사 꾸며주는 게 체온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사라고 했어요. 네, 들어오면 돼요. 들어와. 괜찮아. 그냥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 전체 들으세요. 자, 이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 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합니다.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 이 시간이면 금요일 이 시간이면 원래들하고 밥 먹고 이제 집에서 또 쉬어야 되는데 이 어떤 코로나의 어떤 위험 이 상황에서도 이걸 들고 왔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스스로에게 어떤 대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연필 한 자루라고 했을 때 한을 어떤 수량으로 수량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죠? 수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은 수량을 나타내는 그 단어 중에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며주게 되면 이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이 아이를 우리는 수관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관형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형사야. 관형사. 그죠?
얘를 수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야. 그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연필 한 자루에 나와주고 있는 한,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뭐 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로, 자, 차가 뭐 10대 있다 이렇게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차가 10대 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 대라는 것은 수량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죠? 수량을 나타내는 이 아이도 역시나 똑같죠? 의존 명사에 해당된다고. 의존 명사.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수식 성분이 와야 된다. 수식 성분이. 그죠? 그렇다면 이 아이도 역시나 뭐다? 수량이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도 뭐다? 수관형사에 그렇다면 해당된다는 거죠. 관형사. 그렇다면 우리가 관형사하고 그럼 수사도 분명히 수를 나타내는데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관형사에는 뒤에 조사가 결합이 가능합니다. 관형사 뒤에 관형사 다음에는 조사가 올 수가 없어요. 관형사 다음에는 조사가 뭡니까? 끊는 이가 을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조사가 올 수가 없다고. 근데 수사 뒤에는 이 조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수사 뒤에는 조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좀 긴 예문이 있다고 할게요. 공부만 생각한다.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똑같이 첫째가 나와주고 있고 뒤에도 첫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지. 그죠? 똑같이 첫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결합했죠? 도가 뭡니까? 조사란 말이야. 조사가 결합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첫째는 뭐가 된다? 얘는 수사가 된다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 거. 왜? 수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뒤에는 조사 결합이 가능해. 그런데 그러니까 얘도 수사고 얘도 다 수사가 되는 거죠. 얘도 다 수사가 되는 거야. 도라는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요 예문 같은 경우 첫째 다음에 뭡니까? 첫째 다음에 I라는 명사가 와주고 있어. 그죠? I라는 명사가 와주고 있고 첫째가 I를 수식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죠? 관형사 뒤에는 항상 무조건 뭐가 옵니까? 관형사가 뭘 수식하는 거다? 체언을 수식하는 거라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관형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아이 들어온다고. 즉 첫째가 아이를 꾸며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첫째는 바로 뭐가 된다? 얘는 수사가 아니라 얘는 관형사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관형사. 똑같은 첫째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첫째는 수사, 여기 나와 있는 첫째는 관형사. 그러면 이게 더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뭐 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조사를 넣어보면 됩니다. 끊는 이가 을을. 첫째는 아이는 말이 안 된다고. 첫째가 아이는, 첫째를 아이는 다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아이는 관형사로, 수관형사로, 이 아이는 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첫째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이 쉼표가 있게 되면 얘는 뭐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이 아이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그리고 그럼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순서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된다면 이 첫째는 뭐가 된다? 얘는 수사가 된단 말이죠. 수사. 첫째 다음에 이 쉼표, 요 쉼표 중요한 포인트. 요 쉼표가 있는 이 첫째 같은 경우는 수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수사하고 관형사를 구분하는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자, 뒤에 조사가 올 수 없다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 관형사가 수관형사인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체언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가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관형사에는 수관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시관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시관형사. 자, 그러니까 이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 외에도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관용사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그 저라고 하면 됩니다. 이 그 저 다음에 뒤에 체언이 나오는 경우. 이 그 저 다음에 체언. 어떤 게 있을까?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뒤에 이런 체언이 나오는 경우 이 그 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관형사에 해당됩니다. 이 그 저는 전부 다 관형사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관형사와 수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모의고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한 번은 역시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한번 그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될 거니까 분사 부분 꼭 구분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 관형사와 수사였습니다. 자, 그다음 지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이 조사하고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자, 아까 우리가 의존 명사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조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문장과 문장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에요. 조사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부분인데, 주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자, 주로 체언과 결합합니다. 주로 체언과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거든. 독립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단어로 인정.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나는 밥을 먹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단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는이랑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죠. 그러니까 얘는 단어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단어에 해당됩니다. 단어.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는 는, 을 그 자체만으로는 뜻이 없어요. 는, 을 자체만으로는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독립성은 없지만은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잘 알아놓으시고 자, 다시. 자, 조사는 주로 이제 체험과 결합합니다. 주로 체험과 결합하고 의존 명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홀로 쓰일 수가 없어.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독립성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는 말. 그리고 앞에 반드시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앞에 수식 성분이 와야 되는데 이 수식 성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 성분이 와야 됩니다. 자, 아까 그 관형사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관형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이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식 성분. 얘는 품사고요. 품사는 사로 끝나는 것이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겁니다. 주어, 스스로, 목적어, 보어 이런 거죠. 수식 성분에서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예를 잠깐 볼게요. 너만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너만큼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부한 만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만큼이야. 똑같은 만큼. 그죠? 그런데 요 만큼 같은 경우는 앞에 너라는 체험과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된다? 얘는 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사에. 그런데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공부하니 뒤에 나오는 만큼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큼만 가지고는 뜻이 없습니다. 만큼만. 물론 이 의존명사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만큼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된다? 얘 자체는 의존 명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의존 명사만으로는 뜻이 없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부하는 꾸며주는 성분이니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얘가 관형어가 된단 말이죠. 그럼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부하니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죠? 공부하다에서 나왔겠지. 공부하다는 관형사는 아니죠. 뭐뭐 하다는 뭡니까? 동사입니다. 공부하다는 동사인데 이 품사로 따져보면 얘는 동사야. 품사로 따져보면. 그런데 문장 성분으로 따져보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형어 성분이라고 합니다.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죠. 왜? 관형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관형사는 불변어가 돼야 되겠습니다. 관형사는 불변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명사 앞에는 보다시피 관형사, 물론 관형사는 다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관형사는 다 관형어가 될 수 있는데 관형어라고 해서 다 관형사는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 예문들을 자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큼 대신에 딴 거 해볼까? 대로 해볼까? 대로. 너대로 살아라. 그럼 그대로는 어때? 너대로 살아라. 조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부한 대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는 뭐가 됩니까? 공부하니 대로로 꾸며주더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아시죠? 그래서 조사와 의존명사 요 부분들을 역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역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조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볼 겁니다. 자, 이 조사 부분들을 보게 될 건데, 자, 조사 부분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대충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냐면 격조사라는 것이 있고, 격조사가 있고, 두 번째 모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모조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접속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접속조사.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자, 이 격조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어떤 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 일단 격조사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자, 먼저 격조사를 볼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지울게요. 요 내용들을 좀 지우고. 자, 적혀 있으니까. 조사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조사는. 자, 먼저 격조사를 볼 건데, 자, 격조사. 그럼 격조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 뭐가 있느냐? 주격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격 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혹격 조사가 있습니다. 혹격 조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가 없나? 주어, 목적어, 부사, 보어, 관형어. 있나?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격조사. 자, 격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격조사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격조사하면 끊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죠. 이가가 주격조사입니다. 이가 그리고 에서.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 있죠. 요즘에 잘 물어보는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쭉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목적격은 자 을이나 를 있죠. 관형격은 의 하나뿐입니다. 부사격 많죠. 에서 에게 종류가 쭉 많습니다. 종류가. 자, 복격조사는 또 뭐가 있냐면 이와 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격조사는 또는 야, 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혹격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가지고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자, 더 할까요? 좀 더 해볼까? 자, 그 다음에 그 보조사. 이 보조사라는 것은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그 앞에 다 나와 있는 단어 뜻에 대한 뜻, 그러니까 그 의미. 보조사는 이제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조사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 는, 도, 만, 마저, 그리고 조차, 그리고 뭐뭐까지, 그리고 뭐뭐나. 얘네들이 이제 보조사입니다. 얘네들이 보조사. 얘네들 붙으면 그냥 무조건 보조사야. 보조사.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접속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접속조사는 와와 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잠깐 볼게요. 좀 필요한 예문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요 예문을 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나는은 뭐냐면요. 문장 성분은 주어고요. 주어. 밥을 뭐죠? 목적어. 먹었다는 서술어에 해당되죠.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 뭘 생각하냐면 오케이. 을은 목적어니까 목적격 조사. 좋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이거 주어인데 주어에 붙었으니까 얘는 그럼 주격 조사냐? 아니라는 거죠. 왜? 끊는 도만은 무조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조사. 그럼 예를 들어서 밥을 대신에 밥만 먹었다 이렇게 해볼까? 밥만 먹었다 하게 되면 얘가 목적어 안 됩니까? 얘도 목적어야. 왜? 목적어의 정의가 뭐냐면 서술어의 대상입니다. 서술어의 대상. 먹은 대상이 뭐야? 밥이야. 나는 밥을 먹었다, 밥만 먹었다, 밥도 먹었다, 밥마저 먹었다, 밥까지 먹었다, 밥이나 먹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걔네들이 다 이런 보조사가 붙어도 다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 마찬가지죠. 보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죠? 요거 첫 번째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이각께서 에서 뭐 이런 거 외에도 끊는 도만 자 이런 보조사가 붙어도 주어가 된다는 거. 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에서 보세요. 여기 에서. 자, 똑같은 에서에서야. 그러면 이 에서가 붙었을 때 이 아이가 주어가 되는지 주격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학교에서 자, 나는 학교에서 놀았다. 요 예문하고 학교에서 문자가 왔다. 자, 요 예문을 볼게요. 뭐 눈치를 대충 끄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지금 똑같이 지금 학교라는 단어 뒤에 에서가 지금 결합해 있어. 그 다음에 에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죠? 어떤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 놀았는데 어디서 놀았냐고? 학교에서 놀았다고. 놀았는데 학교에서 노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문자가 왔다. 자, 왔다. 뭐가 문자가 왔대. 그러니까 문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자가 온 주체가 어딥니까? 문자가 온 주체가 누구냐면 이 학교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얘는 어떤 주체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주체의 성분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주고 있는 그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는 주격 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딴 거 해볼까요? 나는 국회에서 일한다. 또 국회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뭐 이런 예문을 봅시다. 발표했다. 이런 예문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죠? 국회에서 일한다. 일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일하는 장소가 어디야? 국회라고. 국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주체가 누굽니까? 발표한 주체.
주체가 부패란 말이야. 얘는 주어가 된다는 거죠. 얘는 주어, 얘는 부사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에서 같은 경우가 형식은 같지만은 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얘는 주격 조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른 예를 또 볼게요. 이번에는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요 부분을 볼까요? 이가 부분. 뭡니까? 주격 조사도 이가고 복격 조사도 이가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참고로 보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성분입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성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다. 봐요. 자, 그렇다면 이 되었다는 서술어죠. 서술어야. 되었다는 서술어. 그러면 여기 이가 붙었단 말이야. 여기에 이가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성분이 보어라고. 그럼 얘는 보어가 된다는 거죠. 보어. 이 성분이 바로 보어 뒤에 붙은 이 성분이 복격조사에 해당됩니다. 복격조사. 그러면 그녀는 뭐가 돼? 얘는 뭐 주어겠죠. 주어. 그죠? 자, 똑같은 거 다른 게 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이가 있어. 얘도 이고 얘도 이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이가 있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왜? 되다 앞에 있는 성분. 이 얼음이는 문장성분이 뭐가 돼? 보어란 말이죠. 그러면 요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똑같이 복격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복격조사. 근데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격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주격조사.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그 접속조사에 이 와, 과가 있는데 요 관계 잠깐 볼게요. 자, 요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부사격 조사에도 여기에 와나 와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에도 와가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관계 A는 B와 이런 관계가 있고 A와 B는 요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무조건 뭐다? 보조사입니다. 너는 무조건 보조사.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B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놀았다 이런 성분이 할까요? 놀았다 말고 자, 밥을 먹었다 이 성분 할게요. 밥을 먹었다. 자,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건 나는 엄마와 밥을 먹었다. 나와 엄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예문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똑같은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두 개를 이어주고 있으면 이 아이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이 아이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 두 개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B와 같은 경우는 B와 뭐뭐 했다. 이 서술어를 꾸며준다고. 서술어를 꾸며주는 게 일반적으로 부사입니다. 부사어.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와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됩니다. 부사격 조사. 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와나 과 붙으면 무조건 접속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와나 과가 붙으면 아닙니다. A는 B와 할 때 이 B와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요런 건 어때? 말로 해볼까?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거기 와는 뭡니까?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거죠.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과와 배를 그러니까 B와 C를 좋아한다게 되면 뭐야? B와 C 두 개를 이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와는 뭐가 돼? 그 와는 접속조사가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적어줄까? A는 B와 C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B와가 부사격 조사니까 그러면 이 B와는 부사격 조사인가? 아니라고. B와 C를 두 개를 이어주고 있잖아. 그럼 이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와는 접속 조사가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A는 B와라고 했을 때 뒤에 대상이 없으면, 그리고 이어주는 대상이 없으면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되지만은 이렇게 이어주는 대상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접속 조사가 된다. 요거 하나 더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조사가 많습니다. 조사가 뭔가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에 간다. 자, 잔치에서 술에 떡에 밥에 쭉쭉 뭐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예문이 있다고요. 자, 이 보시면 똑같이 이제 집에 애가 있고요. 얘는 술에 떡에 밥에 이렇게 막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부사격 조사를 나타냅니다. 애는 일반적으로는 부사격 조사를 나타내는데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 아까도 봤죠? 이 장소 나타내는 다 부사격 조사했단 말이에요. 난 집에 간다. 이 장소야. 장소니까 이 애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부사격 조사란 말이죠. 부사격 조사. 근데 얘는 뭡니까? 술과 떡과 밥과 이런 개념이죠. 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요 애들은 전부 다 접속 조사가 된다는 거죠. 접속 조사.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형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형태가 같다고 해서 그 형태에 맞는 그 격조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보는 것처럼 문맥상에서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조사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조사의 기능이.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사 부분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요 충분히 웬만한 그 조사 관련되는 문제는 1학년 때 다 맞춥니다. 다 맞춥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관행격 조사하고 얘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이런 경우. 그죠? 이겁니다. 일단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 관행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복격 조사가 붙을 때서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 독립어 정도만 볼 수 있겠고. 그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조사와 관련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지웁니다. 조사 내용 많죠? 조사 내용이 많습니다. 이 예문들을 꼭 참고를 하십시오. 예문들을 꼭 참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죠? 됐죠? 자, 우리가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 대명사. 이제부터는 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의 그 분사 몇 가지만 남은 분사 몇 가지만 우리가 일단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은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했는데 대명사는 잘 아시겠죠? 근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 이거 지나고 나면 대명사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인칭 대명사에 보면 뭐 제기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영어에서도 뭐 제기칭 이런 거 했는 거 보이면 제기 대명사 그리고 뭐 미지칭, 부정칭 뭐 이런 어떤 대명사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 부분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아까 명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의존명사. 요거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사 부분에서는 관형사와 구분하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에 있는 게 뭐였죠? 관형사와 부사였습니다. 관형사와 부사. 자, 우리가 관형사와 부사는 아까 관형사와 수사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관형사를 봤었고, 그다음에 뭘 보고 나면 이제 부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사. 자, 부사는 주로 수식하는 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주로 서술어를 수식해요.
참고로 부사는요 해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당됩니다. 어떻게 여기 해당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녀는 빨리 달린다 이런 거 할까요? 빨리 달린다. 자, 그녀는 달려. 어떻게? 빨리. 알겠습니까? 그럼 빨리는 부사란 말이죠. 부사. 보다시피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부사를. 자, 뭐 하면 될까?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볼까요? 아까 본 것처럼 빨리가 달린다를 꾸몄는데 이 매우는 뭘 꾸밉니까? 매우 빨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매우가 뭐가 된다 역시? 부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부사는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는 관형사도 수식해. 자, 무슨 예를 들어보면 될까? 이것은 매우 새 책이다. 자, 여기 볼까요? 매우 새 책이다. 자, 새가 책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관형사는 아까 뭘 꾸미는 거다? 관형사는 명사, 체언을 꾸미는 거랬죠. 그러면 새는 관형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매우가 뭘 꾸밉니까? 매우 새 거다 이거잖아. 그리고 관형사를 꾸미죠. 그러면 역시나 이 아이도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 다음에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뭐가 있을까? 과연 그녀는 대단하다. 그녀는 대단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 그녀는 대단하다라는 그 문장 전체를 이 과연이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특정 1번, 2번, 3번 이렇게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분 부사라고 합니다. 특정한 성분을 꾸며준다고 해서 이 아이를 성분 부사라고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이 아이를 우리는 문장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 부사. 근데 문장 부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품사 부분을 학교에서 시험 치거나 그럴 때는 문장 부사 한 6, 7가지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돼. 몇 가지 잘 나오는 거. 걔네들만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그것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부사에서 뭐가 있냐면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중에서 접속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에서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물론 국어에서도 이제 접속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접속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접속사를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들의 품사는 부사로 가야 됩니다. 품사에서 접속사라는 품사는 없습니다. 국어에서는 접속사는 없어요. 영어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 CF로 참고로. 자, 여러분들 의성어나 우리 문학에서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게 있죠. 의성어나 의태어나 또는 첩어라는 게 있습니다. 첩어가 있는데 의성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모양. 새가 펄펄 난다. 이런 식으로 모양. 의태어는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소리. 그리고 첩어는 중복되는 거. 뭐 이런 거죠. 첩어 같은 경우는 뭐 척척 이런 거. 뭐 잼잼, 짝짝 이런 거죠. 첩어는 이제 그 중첩되는 것을 우리가 첩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새가 펄펄 난다. 펄펄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난다라는 서술어는 뭐가 펄펄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이런 경우 하나 해놓고 그리고
요거 참고 1번하고 참고 2번 하나 더. 간혹 가다가 명사 수식 부사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명사를